오늘은 한국 사상에 대해서 6강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등교하면은 빈칸 없이 학습지를 부여하도록 할게요. 한국 전통 윤리 사상의 근대적 지향성 조선 후기로 넘어갑니다. 후기에 들어가 보면은 이제 실학이 등장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실학도 유교의 한 특징이라는 걸 기억하세요. 특징적인 게 뭐냐? 공리공론, 이제 비어있는 이치와 비어있는 논리, 이나 허학, 공허한 학문을 반대하면서 실용적인 학문을 추구한다. 여기서 이제 공리공론이라고 하는 것은 실천이 따르지 않는 헛된 이론이나 논의, 보통 성리학 부분을 비판을 합니다. 이게 그냥 뭐 우주의 이와 기에 대한 설명을 하지 실질적으로 도덕적 실천을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먹고 사는 문제, 실용적인 걸 더 강조하는데 청나라의 고증학과 서양의 과학, 그 종교 사상을 비판적으로 수용하면서 성리학과 다른 세계관과 도덕적 인간관과 도덕관을 제시하였다. 자, 그리고 설명은 좀 이따 볼게요. 우리의 역사와 지리, 풍속 등에 대한 독자적인 탐구를 전개하였다. 우리나라 거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됐다는 겁니다. 청나라와 서양의 것들이 들어오면서 새로운 문물들, 특이한 물건들, 과학 문물들이 들어오면서 성리학은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관도 조금씩 달라집니다. 지난 시간에 정약용에 배웠을 때 인간이 기혈적 존재, 어떤 욕심을, 욕망을 추구하는 것이 정당하다라는 걸 제시했죠. 그리고 주요 경향으로는 경세치용, 세상을 다스리는 일과 실제 생활에 도움이 되는 학문을 추구한다. 이 경이라고 하는 것은 경영하는 거예요. 세상을 경영하고 이르는 거예요. 쓸모에 이르는 거다. 세상을 다스려서 일반 생활에 도움이 되도록 하는 게 이 경세치용이고, 이용후생, 이롭게 쓰이고 그리고 후덕하게 한다. 좋게 한다는 거예요. 인간 백성들 생활에 풍요롭게 하는 학문을 추구하는 것이 이용후생입니다. 실사고시는 실사를 거꾸로 하면은 사실이죠. 사실에 입각해서 올바른 것을 추구한다. 붕뜬 공허한 것이 아니라 눈으로 보이는 사실에 입각해서 옳음을 구한다. 즉 팩트를 따지지 않은 거죠. 자, 박지원의 실학상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글을 읽고서 실용을 모르는 것은 학문 연구가 아니다. 강조하는 것은 실용이죠. 만약 고상하게 성명이나 성리학을 비판하는 겁니다. 이야기하고 끝까지 이기나 논변하고 각자 자기 견해만 옳다고 한다면 이는 학문 연구의 해독이다. 성리학자들의 이기론 연구에 대해서 비판하는 겁니다. 그게 무슨 쓸모냐라고 하는 거죠. 이용을 이룬 뒤에야 후생을 할 수 있고, 합해서 이용 후생이죠. 후생을 이룬 뒤에야 덕이 바르게 된다. 이거를 이제 정덕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이용, 후생, 정덕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럼 덕을 갖추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제 이렇게 이용 생활에 이렇게 쓰여야 되겠죠. 학문이. 그래야지 이제 복지가 잘 되고 기물의 사용이 편리하지 않고서 그 생활을 윤택하게 하는 것은 드물 것이니 생활이 이미 윤택하지 못한다면 어찌 덕이 바르게 하겠냐. 먹고 사는 문제 좀 신경 써라. 연암집 박지원은 실용성이 있는 학문을 할 것을 주장했다. 그게 바로 이제 실학이죠. 그에 따르면 이용과 후생이 이루어져야 정덕이 실현될 수 있다. 자, 블로그 보겠습니다. 실학 보면은 이게 열매실이에요. 어떤 실제적인 것, 정말 눈으로 보이는 것, 이런 것을 실이라는 말을 실하다, 이렇게 과일 먹을 때 실하다는 건 꽉 차고 좋다는 거죠. 배움이라는 것은 열매, 꽉 실한 것을 연구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실학 바람에, 한번 이건 영상을 볼게요. 조선의 통치 이념이었던 성리학. 그러나 시대적 요구와 사회적 변화가 필요했던 조선 후 새로운 학문에 대한 열망이 피어오르기 시작했다.
이전의 시대는 가고 새롭게 열린 시대. 임진왜란이 편리하고 끝나고 나서 풍요로운 백성의 삶을 위해 발현된 더 생활이 실생활 고달파졌죠. 맞춤 학문 실학. 그래서 이제 종래의 관념적 세계에서 벗어나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던 실용적인 실학으로부터의 거를 개혁. 강조하는 거. 일상 속 실학으로의 초대. 무궁무진한 실학의 세계가 펼쳐진다. 조선 후기의 새바람 실학. 지금부터 한국사 과학함에서 탐구한다. 내용 이제 좀 볼게요. 뭐 내용 오늘의 주제는 잘 괜찮은 것 같아요. 실학입니다. 실학. 아 예전에 또 이거 역시 암기를 많이 했던 기억이 나긴 하는데. 예. 사실 실학하면요 우리 역사 공부할 때 외울 분들이 너무 많았어. 맞아요. 한두 명이어야 되는데. 실학자들이. 예. 실학하면 실사고시 그거 하나 생각나. 오 똑똑하시네. 실사고시 뭐죠, 선생님? 그러니까 외워놓고 뭐지? 실사고 시간 같은 거야. 뭐죠? 실사고시는 실학을 하는 태도고요. 연구 자세죠. 현실의 진리를 구하는 거예요. 팩트에 근거해서. 태도고요. 그 실학이란 말을 쓰게 된 건 일제 강점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 그 조선 후기 사던 실학자들은 자기가 실학자인지 모르고 죽었어요. 실학이라고 실학이라는 얘기를 뭐가? 모르고 그래서 그냥 그때 실학이란 말 안 썼습니다. 본인들은 성리학을 한다고 생각하는 예, 거예요? 뒤에 후기에 이 사람들이 어떻게 개념 규정할까? 그러다가 이제 그게 이제 실학이라는 이름이 붙여진 거거든요. 특히 1930년대 조선학 운동이라는 게 막 불어요. 네. 왜냐하면 맞아요. 일제 강점기에는 이제 네. 국학이란 말을 못 쓰죠. 왜냐하면 그 당시 맞습니다. 일본 그 당시 국은 일본일 테니까. 그렇지 일본어고 국사는 일본사니까. 네. 그러니까 우리 말은 조선어, 우리 역사는 조선사가 되니까 조선학 운동이라는 게 불러요. 그때 딱 하필이면 다산 정약용 선생 서거 100주년이 다가옵니다. 그러면서 그 양반 전집을 내미는 과정에서 야 이 시대를 뭐라 그 이대 학문적인 어떻게 불러야 할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정확히 확산된 표현이 실학이거든요. 조선 후기 실생활의 유익을 목표로 한 새로운 학풍 실학. 그러나 처음부터 실학이라 불린 것은 아니었다. 그렇다면 실학의 용어는 언제부터 사용된 것일까? 국권을 빼앗기고 식민 통치를 당하던 1930년대 일제 강점기. 독립운동가들을 중심으로 한 민족운동과 민족의 역사를 연구하는 조선학 운동으로 시작된 용어. 그리고 다산 정약용을 기리는 서거 99주년 기념 사업을 통해 조선의 역사와 문화가 깃든 그의 사상이 재조명된다. 이때 조선학 운동의 독립운동가 정인보가 다산의 사상을 실학이란 용어로 규정하면서 사용하게 된 것이다. 정인보가 처음 실학이란 말을 썼다는 다산의 사상에 겁니다. 대한 연구와 민족의 자주성을 찾는 조선학 운동과 함께 재발견된 실학. 1930년대 조선 후기의 특별한 사상이었던 실학은 민족운동의 정신적 기폭제이자 우리의 독자성과 주체성을 회복하는 학문이었다. 제가 또 실학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네. 성리학 좀만 더 보겠습니다. 간단하게 이렇게 딱 좀 정의를 내주실 수 있나요? 성리학과 실학의 차이는요. 성리학은 그 남송 때 주자라는 사람이 집대성된 학문입니다. 그 사람이 처음 한 건 집대성 온 거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 실학은 왜 등장했냐면요. 조선 후기 때 임진왜란, 경자호란, 네. 조선 엄청난 전란을 일었고 네. 사회 경제적으로 엄청난 변화가 생겼는데 그걸 여전히 과거 남송 시대의 몇백 년 전에 주자가 했던 방식처럼 사회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래요. 그렇게 막 바라보라고 그래요. 양 맞지 맞는 않지. 거지. 거기에 이제 반발하는 거죠. 예. 그 당시 가장 큰 문제가 뭐로 봤냐면 두 가지 문제를 봐요. 우리 근대 이전이면 제일 중요한 농업이잖아요. 네. 농업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가장 중요한 생산 수단이 생산. 뭘 것 같아요? 땅. 그죠? 땅 토지잖아요. 네. 근데 토지가 일부 사람에 편중돼 있고 실제 농사진 대부분 농민들 땅이 없다면 네. 이게 많은 사회 문제를 파생시킬 거 아니에요. 그래서 토지 문제를 개혁해서 이걸 봐도 국가 전체를 싹 개혁하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부창출 수단이든 토지를 재분배하자는 거예요. 네. 정확히 분배론자들이에요. 네. 이에 반해서 또 한쪽의 사람들은 뭐냐면 상공업을 진행해서 우리가 새로운 먹고 살 거리를 만들어야 한다. 그러니까 이들은 정확히 말하면 요즘 표현은 성장론자예요. 이전에 보지 못했던 다양한 서양 문물의 유입과 함께 탄생된 조선의 새로운 학문 실학. 실학은 새 학파로 전개되었는데 18세기 전반기에는 농업과 토지, 행정기구 개혁에 관심이 많았던 학파가 있었다. 중농학파라고 하죠. 토지개혁에 관심이 많은 학자. 남인 출신의 학문 연구가 이과, 뭐 이거는 참고로 토지 하세요. 공동 소유를 주장한 정약용, 정약용이 있다. 농업을 이들은 지주제의 불합리성을 개선하려 노력했으며 반개 수록 등을 통해 그들의 사상을 설파했다. 18세기 후반기에는 상공업의 부흥을 주장하는 학파,
대표 실학자로 박지원이 있다. 주로 청나라의 청의 문물을 적극 수용하며 이거를 이런 서양 새로운 학문에 관심이 많았고 서양 문물 특히 천문학 등의 연구를 활발히 이런 걸 진행했다. 좀 주장하죠. 19세기 전반기에는 기존의 주석을 뛰어넘어 실증적 연구를 지향하는 학파가 전개되었는데 대표 실학자로는 금석학자이자 예술가인 김정희, 지리학을 집대성한 지리학자 김정호가 있다. 평서 및 금석, 전고의 고증과 조선의 실증적 해석을 강조했다. 김정희 같은 경우는 대동여지도 실학은 직접 관념적 세계에서 벗어나 측정했죠. 독자적인 특성을 보이며 새로운 학문적 패러다임을 제시했다. 자, 뭐 한 가지는 이해만 드리자면은 김정호 아까 나왔죠. 김정호는 대동여지도 지도 만들었단 말이에요. 이걸 어떻게 했냐? 직접 눈으로 보고 관찰했죠. 이게 그러니까 여기 안에도 실사구시의 정신이 들어 있는 거예요. 사실에 입각해서 올바른 거를 구한다는 거죠. 기존의 지도를 보면은 중국이 거대하게 크고 나머지는 작고 한 비정상적인 지도를 했잖아요. 이게 이제 실증적인 연구가 등장했다는 것. 그리고 또 아울러 보면은 우리나라에 대한 자부심, 이제 우리나라 주체성을 갖게 되는 계기가 돼요. 우리나라에 대한 관심을 갖고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정말 필요한 실제적인 이익이 되는 것을 연구하려고 한 것이죠. 이게 바로 실학입니다. 네, 이렇게 실학은 농업적인 부분과 상공업 그리고 고증학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져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박지원에 대한 좀 있는데 이건 짧지만 좀 봅시다. 열하일기 펜팅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박지원은 직접 눈으로 본 거예요. 여기도 실학적인 정신이 있죠. 눈으로 보고 좋은 물건 있으면 우리 국민들에게 백성들에게 필요한 걸 활용해야 된다. 이게 바로 실학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유학이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혁신적인 사상이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왜 유학이냐? 궁극적으로 다시 좀 보겠는데 궁극적으로 박지원이 강조하는 게 뭐냐면은 여기 쭉 이용, 후생, 정덕이라고 했죠. 이게 사실 제일 중요한 거예요. 바르게 인간이 되게 하려면은 물질적인 것이 풍요로워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맹자 배울 때 그런 얘기 하죠. 항산이 있어야지 항심이 있다. 그러니까 항산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일정한 재산이 있어야, 물질적인 것이 있어야지 안정된 도덕적인 마음이 가능하다는 거잖아요. 바로 그런 것과 같은 맥락인 겁니다. 유학. 그래서 유학이 강조하는 것은 인간 되는 게 중요하다. 선생님의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물질적인 풍요를 이루어서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것은 모두의 바른 덕을 갖추고 서로 배려할 수 있는 따뜻한 공동체가 되는 것. 이게 굉장히 좋은 방향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내용 보겠습니다. 강화학파, 하곡 정제도에 의해서 독자적인 조선 양명 체계가 수립되었다. 하나의 학파, 강화학파를 이루게 된다. 강화라는 것은 강화도에 가가지고 학파가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사실 강화학파라고 하는 것은 강화도가 굉장히 좀 외졌잖아요. 사실 양명학이 들어왔을 때 이제 책 공부를 하지 않고도 이제 배움을 이제 이치를 깨달을 수 있다고 하니까 특히 이황에 의해서 굉장히 이단 취급됐습니다. 그래서 약간 비주류로 취급받았죠. 그 중에 그나마 정제두라는 사람이 강화도에 가서 이제 학파를 형성하게 되는 겁니다. 내용은 똑같아요. 왕수인 왕양명의 양명학을 새롭게 해석하고 발전시켰는데
새롭지만은 뭐 궁극적인 내용은 똑같습니다. 인간이 도덕적 주체임을 자각하고 사욕을 극복하여 양지를 실현할 것을 강조한다. 그래서 양명학에서는 치양지라는 말을 쓰죠. 양지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선천적인 도덕적 자각 능력이에요.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것.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양심이라고 비슷한 맥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거를 치라는 것은 잘 발현시키는 거예요. 양지를 잘 발현하면은 굳이 글 공부를 하지 않고도 깨달음이 아니라 깨달음은이라는 건 불교 용어니까 그건 아니고 군자, 성인 군자가 될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인간이 도덕적 주체라고 하는 것은 굳이 이제 객체, 책이라고 하는 이거는 대상이죠. 객체. 그런 거를 보지 않고도 각자가 주인공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도덕적 판단은 각자 할 수 있다. 이 양지, 여러분 내면에 있는 양지를 잘만 발현하면 도덕적 완성을 이룰 수 있다. 그리고 여기는 불교, 도교에도 관심을 갖는 등 개방적인 학문 태도를 취했으며 왜 그러냐? 양지 자각 능력이 맞다고 생각하면은 불교도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성리학 같은 경우에는 주자가 쓴 책 굉장히 그것만 달달 외우고 막 절대 고치지 않거든요. 근데 이거 양명학은 각자한테 주도권을 주기 때문에 각자의 주관적인 판단력, 불교가 맞으면 불교를 수용할 수 있는 거예요. 도교가 맞으면 도교도 관심을 갖고 수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제 강점기의 국학운동과 애국개몽운동에도 영향을 준다. 이 양명학이라는 것이 주체성이잖아요. 이런 것이 우리나라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게 좋은 유용한 학문입니다. 중국의 성리학을 배격하고 나 자신을 강조하니까 아울러 내가 속한 우리나라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강화학파는 국학운동과 여기에 영향을 주게 된다. 정제도의 양명학을 좀 보겠습니다. 이 사람은 이 말이 제일 유명해요. 이것만 가장 유명합니다. 사람의 마음에서 생생하게 활동하는 이치, 이거를 생리라고 합니다. 살아있는 이치가 내 마음속에 있다는 거예요. 는 능히 밝게 깨달을 수 있으며 깨달을 수 있다는 말이 나오네요. 그러면 다시 수정. 근데 깨닫는 말은 불교에서 주로 쓰는 말이니까 조금 유의하셔야 됩니다. 다 그런 건 아니다. 자, 깨달을 수 있으며 만사의 두루 통하여 어둡지 않게 된다. 생리를 통해서 모든 것을 다 만사를 다 이해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능력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측은 수어 사양 시비 어느 것이나 능히 못하는 것이 없게 된다. 이것이 그 고유한 덕으로서 이른바 양지란 것이고 또 인이라는 것이다. 양지가 다른 말로 쓴 거예요. 이 사람 정제두란 사람이 이렇게 생리라는 용어로서 새롭게 용어를 만들었는데 그 근원은 양지와 똑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제도는 왕수인의 심증리석, 치양지서를 새롭게 해석하고 발전시켜 조선 양명학을 수용했다. 양지를 마음에서 생생하게 활동하는 참된 이치. 자, 좀만 더 보충해 보겠습니다. 양지라는 게 뭐냐? 왕양명의 주된 사상이죠. 인간의 마음은 우리 우주의 모든 이치를 다 갖고 있으므로 마음 안의 이치, 마음이 곧 이치다라고 하죠. 인간은 사물에 대한 처음의 반응에서 옳고 그름을 알게 된다. 이는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지니고 있는 본성에 의한 것으로 이것을 양지라고 한다. 어질량, 양심할 때 착한 마음, 이거는 지적인 능력을 말합니다. 도덕 자각 능력. 자, 여기 좀만 설명 보면은 성리학은 리라는 도덕적 이치는 객관적으로 존재하기에 그것을 습득할 것을 강조하죠. 객관적인 책. 왕양명은 인간 마음의 도덕적 주체성을 강조한다. 그래서 내 마음의 양지가 불교와 도교로 허용하면 그것 또한 진리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겁니다. 이러한 학문 방식이 굳이 중국에서 주의가 말한 이론을 절대적으로 신봉하기보다는 각자 주체적인 입장에서 우리나라의 주체적 입장에서 학문을 연구할 수 있는 학풍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자, 또 보시고, 자, 이거는 참고로 보는 건데 뭐 이렇게 깊이 있게 파진 않아요. 네, 그냥 핵심만 설명할게요. 심성정 이게 성리학대 이게 나눠봤죠. 근데 이런 거를 다 하나입니다. 다 이것도 양지의 본체.
성은 양지의 본체, 그리고 정은 양지의 작용, 움직임, 심은 양지의 전체. 여기서 포인트는 이거 다 양지라는 거예요. 니꼴 양지다. 다 같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 여기 보면은 마음밖에 이가 따로 존재하지 않다는 것은 양명하고 똑같죠. 사실 왕수인과 정제도 좀 구분하기가 좀 어려워요. 문제 풀 때. 근데 특이한 용어 있죠. 정제도가 말하는 살아 생생하게 있지, 마음이 있지. 생리라는 말, 그것만 가지고 좀 구분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추가적으로 좀 재미난 건데, 성리학에서는 이와 기를 분명히 구분했죠? 이와 기는 다르다라고 했죠? 근데 양명학에서는 이를 구분하지 않고 하나로 봅니다. 그래서 이와 기는 하나예요. 다 일치 관계입니다. 그래서 성리학에서는 기의 깨끗한 정도 차이에 따라 계급적인 질서를 강조합니다. 왜냐하면 이는 똑같지만은 기가 다르기 때문에 기가 깨끗하냐면 양방이 되고 기가 좋지 않으면은 이제 평민이 되고 계급적 질서를 얘기하는데 양명학에서는 누구나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평등한 질서를 상정합니다. 뭐 그래도 한계가 있어가지고 뭐 실제로 완전 평등한 것까지는 아니지만 성리학보다는 완화됐다라고 보면 됩니다. 근데 이게 이제 아래 영화에서처럼 우리나라 사람들이 청나라를 바라보는 관점이 성리학자와 양명학자가 다릅니다. 어떻게 다를까요? 좀 볼게요. 1636년 겨울 인조는 남한산성에서 청나라 13만 군사에 갇힙니다. 나아갈 수도 물러설 수도 없는 상황. 조정은 청과의 화친을 통해 후위를 도모하자는 최명길 등 주화파와 청과 맞서 싸워 대의를 지키자는 김상원을 위시한 척화파로 나뉩니다. 실은 차라리 가벼운 죽음으로 죽음보다 더 무거운 삶을 지탱하려 하옵니다. 죽음은 가볍지 않사옵니다, 전하. 인조의 시선으로 두 사람을 바라보는 관객은 이 가운데 한 명을 선택해야 합니다. 이렇게 반면 남한산성은 본질적인 것과 열등한 것에 차이가 있다는 성리학과 그런 차이란 원래 없는 것이라는 양명학의 충돌로 볼 수 있습니다. 명은 존귀하고 청은 하찮은 오랑캐라는 척화파가 성리학을, 둘의 차이가 없다는 주화파가 양명학을 대신합니다. 병기는 전하를 앞세우고 적의 아가리 속으로 들어가려는 자유옵니다. 적의 아가리 속에도 분명 삶의 길은 있을 것이옵니다. 역사적으로도 김상원은 성리학에서도 강구한 주류론자였던 반면 최명길은 양명학을 추구했습니다. 상원의 말은 지극히 의로우나 상원이 말하는 죽음으로써 삶을 지탱하지는 못할 것이옵니다. 한 나라의 군왕이 어찌 만 백성이 보는 앞에서 지옥스러운 삶을 여러분은 어떤 판단이 맞다고 죽음을 생각하십니까? 버린 삶과 삶을 버린 죽음 사이. 차라리 화친을 맺는 게 매력적인 두 나을까요? 남자가 버리는 뭐 확실한 거는 양명학이 좀 더 개방적인 사상이라고 보는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성리학은 좀 분명한 위계가 있는 것으로 봅니다. 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